8. 어두운 정월 대보름. 음력 설날, 교회는 어린아이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교회는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주위가 별로 넓지 못한 데다가 읍내에 아이들이 몰려들어 어디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아이들은 교회 주변에 빈터만 채운 것이 아니라 계단에까지 겹으로 줄을 잇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추운 것도 모르는 듯 작은 입들을 쉴 새 없이 놀려댔다. 그런 아이들의 표정은 거의가 밝았는데 그 얼굴 피부나 입성은 가난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떡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김범우에게 쌀 5가마니를 받은 서민영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궁리하다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이지숙에게 의논하게 되었다. 이지숙은 별 망설임 없이 떡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이 염상진의 뜻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5가마니의 쌀로 떡을 한 대짜 읍내의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는가를 서민영은 염려했다. 떡을 못 얻어먹는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 그건 하지 않음만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지숙은 10살 미만의 아이들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추가했다. 서민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며 쌀 2가마니를 보태게 했다. 이지숙은 떡을 만드는 일부터 나눠주는 것까지를 떠맡았다. 떡은 백설기와 쑥떡 2가지로 했고 나뭇값이며 콩값이며 인건비 등속은 자신의 돈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야학의 학생들을 동원해 선전하게 했다. 와글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지숙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하면서도 한편으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떡이 모자랄까 봐서였다. 2번 타는 것을 막기 위해 팔목에 찍을 도장을 준비한 것은 잘한 일이라 싶었다. 10살 미만인 아이들의 한 끼 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백설기 한쪽과 쑥떡 2개씩을 나눠주기로 했다. 교회의 문이 열리고 떡 배급이 시작되었다. 어린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질러대는 기쁨의 소리가 겨울 햇살을 뚫고 솟아올랐다. 야학 학생들이 2패로 나뉘어 줄을 세워 떡을 나눠주었다. 그 옆에서 이지숙은 아이들의 손목에 잉크 도장을 누르며 꼭꼭 씹어 먹어라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하고 있었다. 교회 문 앞에서 멋쩍게 돌아서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다. 누가 보나 10살이 넘은 아이들이었다. 한나절이 겨워서야 아이들의 발길이 끊겼다. 다행히 떡은 약간 남아 있었다. 여러분은 다 10살이 넘었으니까 자격 미달이지만 특별히 봐주겠어요. 다 같이 나눠 먹도록 해요. 고생들 했어요. 피로감과 홀가분함이 함께 어우러진 상쾌한 기분으로 이지숙은 야학 학생들을 향해 소리 높여 말했다. 그건 바람소리만이 아니었다. 뒤란의 돌담에서 울려 바람에 섞인 소리. 그건 돌이 맛깔리는 소리가 분명했다. 누군가가 돌담을 밟지 않고서야 생길 수 없는 소리였다. 배틀에 올려진 명주올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그녀의 신경줄들은 격자창으로 뻗어가 있었다. 갈그라. 2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던 그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소리는 분명 돌담을 밟는 인기척이었다. 두근거리던 그녀의 가슴은 이제 벌떡거리고 있었다. 그 심한 요동에 그녀는 가슴을 꼭 누르며 아랫입술을 물었다. 숨이 가빠지도록 심한 가슴의 벌떡거림은 확연한 인기척 때문인지 너무 갑작스레 일어나 앉은 탓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분일지 몰라. 꿈에서 뵈던 걸. 그녀는 흐릿한 윤곽의 창에 눈길까지 받고 있었다. 간격을 두고 창을 두들기는 소리였다. 그렇지. 그녀는 속으로 소리치며 창문에 달라붙었다. 누구시오? 수아, 나 정이요. 그녀의 가슴에서는 불꽃이 확 일었다. 기들리시시오. 저고리를 꿰고 치마를 두르는 소화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하섭은 장독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자 소화는 그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우뚝 멈춰선 소화에게로 다가선 정하섭은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소아, 미안하오. 정하섭의 나직한 음성이었다. 소화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아랫입술을 물었다.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의 따스하고 굵은 음성은 소화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져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산들이 담겨 있었다. 그분이 준 소중한 생명을 피로 쏟아버린 안타까운 산. 너무 갑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낸 한스러운 산. 나간댁에게 냉대를 받았던 서러운 산. 견디기 어렵게 고문을 당했던 고통스러운 산. 감방에 갇힌 막막한 나날 속에서 키웠던 사무치게 그리운 산. 그 산들 사이를 그분의 음성은 메아리져 흐르고 그 음성이 스쳐간 산들은 하나씩 하나씩 흔적을 감추어 가고 있었다. 나도 함께 끌어안고 이대로 죽고 싶어라. 소아는 얼핏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터무니없는 자신의 욕심에 소스라치며 정하섭의 가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요. 그럽시다. 정하섭은 팔을 풀었다. 소화는 어둠 속 여기저기를 살피며 제각을 향해 빨리 걸었다. 자정이 가까웠을 거라고 그녀는 밤의 깊이를 헤아렸다. 제 아무리 감시가 철저하다 해도 이 깊은 밤에 여기를 지킬 눈은 없으리라 싶었다. 그러나 밤이라고 예전같이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소화는 방문을 열었다. 어둠 가득한 속에서 냉기가 끼쳐왔다. 아이고, 이를 어쩔꼬. 그녀는 마음이 암담해졌다. 방으로 들어선 소화는 어둠 속을 더듬어 윗목에 이불부터 옮겼다. 여그구만요. 여그요. 금세 군부를 뗄 것인께 이불 위에 앉아 계시시오. 불 떼지 마시오. 이불도 없이 바깥에서 자는 게 이굴난 몸인데 방 안이겠다, 이불 요 있겠다. 이만하면 대골이오. 정하섭은 어둠 속에서 태평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지가 옆에 있으면서 그리는 못하구만요. 참, 진지는 어쩌셨는가요? 소화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불 켜지 마시오. 밤이 깊어 불빛이 멀리 가니까. 빠른 정하섭의 말이었다. 문에 칠 이불 따로 있구만이라. 소화의 말이었고, 아, 그런 여자였지 생각하며 정하섭은 고개를 젖혀 뒷머리를 벽에다 기댔다. 생김은 꽃 같고 마음은 어머니 같은 여자. 머리는 기특할 만큼 영리하고 몸은 진지 어쩌셨는가요? 아, 나 밥 먹었어. 정하섭은 소화의 알몸의 환상에서 깨어나며 황급히 대답했다. 방 안이 환해졌다. 방문에는 이불이 쳐져 있었다. 소화는 등잔에 불을 당겼다. 불빛을 받고 있는 그녀의 옆 얼굴을 정하섭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확실히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유로에 들렀다가 아버지와 소화가 당한 고초에 대해 대충 들었던 것이다. 야위기는 했으나 소화는 여전히 예쁜 꽃이었다. 아니, 전의 모습이 붉은 기운 감도는 흰 꽃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그 붉은 기가 빠져버린 그야말로 흰 꽃 소화였다. 고초를 당하면서 더 예쁘게 피어나는 꽃. 조금만 참으십시오. 소화는 정하섭 쪽으로 눈길도 못 돌린 채 일어서서 걸음을 옮겼다. 아니, 이 겨울에 어찌 맨발이오? 정하섭이 놀라서 말했고 소화는 제 발을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치마로 발을 가렸다. 너무 경황이 없이 밖으로 나오느라고 버선 씻는 것을 잊어버렸음을 소화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가슴 깊은 곳까지 다 들켜버린 부끄러움으로 소화는 몸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로 보아 급한 김에 버선 씻는 것을 잊어버렸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자신의 지적에 그녀가 당황해서 발을 가린 것은 그때까지 맨발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표시였다. 이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있으면서도
발이 시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는 정하섭의 가슴에는 기쁨 아닌 괴로움이 먹먹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버선을 가지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이 양말을 신어요. 정하섭은 재빨리 양말을 벗어 소화 앞으로 밀었다. 아니구만요. 아니구만요. 소화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두 사람의 눈길이 엉겼다. 소화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난 이불 속에 발 놓고 있으면 되잖소. 그걸 안 신으려면 불도 떼지 마시오. 정하섭의 단호한 말에 소화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양말을 집어들었다. 그 양말이 더럽긴 해도 버선보다는 뜨뜻할 거요. 미국 군인 놈들 거니까. 방을 나가는 소화의 등에다 대고 정하섭은 말하며 빙글에 웃음 짓고 있었다. 거기는 노출됐어. 염상진이 말했다. 포탄은 한 번 떨어진 자리에는 두 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꾸했다. 그래? 염상진은 제법이라는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는 포는 기계고 자네 상대는 사람이란 걸 구분은 하겠지. 하며 웃었다. 물론입니다. 자신은 그 묘한 웃음의 의미를 해득하려고 신경을 모았다. 자네의 판단을 믿기로 하지. 그런데 그 처녀 무당한테 더 기대하는가? 웃음의 의미가 포착되었다. 동일 임무는 물론 포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임무는 계속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의 확신인가? 제 판단에 근거합니다. 당원의 판단이니 믿겠네. 단 무리해서 하동문의 식구들 생활터전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염상진은 역시 냉정한 판단력과 남다른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소하와 자신과의 관계를 심상치 않게 판단 내리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말은 입에 올리지 않고 당원이라는 한마디로 정신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그의 앞에 서면 자신의 몸이 투명한 유리로 변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에서 언제나 벗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소하는 쌀이나무를 아궁이 가득 밀어놓고는 부랴부랴 목욕탕으로 갔다. 그 아궁이에도 불을 지피고는 물을 퍼다 날랐다. 목욕통에 물을 채우고 나니 이마에 땀이 진득하게 내뱉다. 그녀는 양쪽 아궁이를 부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서너 달 동안 쌀이나무는 바싹 말라 있어서 급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도록 불땀이 좋았다. 소하는 아궁이 앞에 앉아 고무신을 벗고 양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스럽게 생긴 양말이었다. 그 생김처럼 정말 버선보다 따뜻했다. 그 생각이 미치자 아까와 똑같은 부끄러움이 전신을 덮어왔다. 미친년. 버선 쉬는 것도 잊어먹어뿐 것도 어디 헌디. 어쩌자고 그때 거정 맨말인 줄도 몰랐는 거. 근데 뭐 어째 냉돌인디도 발이 안 시렸을 거. 너 빼고 있다 본게 발이 시린 것도 몰랐겠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여. 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여. 그분이 그리 맹그는 것이지. 아니여. 뭐다 신랑님 뜻이여. 소하는 불길이 물기에 젖어 흐릿거려지는 것을 느꼈다.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냉돌에 맨발로 서도 그분 앞이라면 발이 시린 것도 모르는 자기가 소하는 더할 수 없이 좋았다. 그런 것은 결코 처음의 경험이 아니었다.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감방의 암울 속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신령님과 나란히 서 있는 빛이었다. 소화는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양말의 감촉이 새롭게 발가락들 마디마디에 자극되고 그 짜릿거림은 수천의 불꽃이 되어 일순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건 바로 정하섭 그분이 자신의 몸에 심는 뜨거움이었다. 아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인연의 씨를 다시 자신의 몸속에 심기를 욕심하는 바로 자신의 뜨거움이었다. 소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신랑님, 이년의 가슴에 가득 찬 욕심을 태워주십시오. 이년의 가슴에 타오르는 욕심의 불을 꺼주십시오.
소화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 가득 쌀이나무를 밀어놓고 일어섰다. 목욕물은 따끈하게 데워져 있었다. 소화는 가만가만 방문을 열었다. 그분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방에서는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이불 위에 올라앉은 정하섭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목욕물 디워졌구만요. 아, 어느새 목욕물을. 정하섭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밝음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의 밝음이 되는 것을 소화는 느끼고 있었다. 고맙소. 미안해서 말을 못했었는데. 정하섭은 한 달 가까이 목욕을 못했음을 상기했다. 소화의 마음에서는 금방 밝음이 사그라지고 서운한 어둠이 차왔다. 고맙소라는 말도 서운했고 미안해서라는 말도 서운했다. 그까짓 목욕물을 데우는 일일 뿐인데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그분이 야속했고 행여 그런 마음의 간격을 가지고 있나 싶어 동한 서운함이었다. 욕심내들 말어. 욕심내들. 애시당초 현생의 집짓기를 바라지 않고 시작한 일 아니오. 엉뚱하게도 자꾸만 커지려는 욕심을 억누르며 소화는 자신을 꾸짖었다. 정하섭은 방문에 처진 이불을 들치다 말고 돌아섰다. 그리고 소화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소아, 우리 함께 목욕합시다. 그는 속삭였다. 어메, 소화는 비명을 지르듯 하며 그의 가슴을 떠밀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므로 그는 그녀가 가슴을 떠미는 곱절의 힘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젠 어머니 49제도 지나지 않았소. 그는 더 낮게 속삭였다. 그것이 아니거라. 그것이 아니거라. 그녀는 품을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것이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다는 말이었다. 그는 그 부끄러워하는 꽃 소화를 보고 싶었고 그 부끄러움을 찢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할 것 없소.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잖소. 난 갈 길이 바쁘고 따로따로 목욕할 시간이 없소. 그려도 소화의 힘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때 그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그는 빙긋 웃음 지었다. 소화, 이게 다 신령님 뜻이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의 눈이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묘한 빛으로 타고 있었고 그는 눈이 매운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타고 있는 눈은 묻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 따라 그녀의 눈에서는 그 묘한 빛이 사라지며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끄덕거림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고개는 차츰차츰 숙어들어 마침내 그의 입술은 소화의 입술에 포개졌다. 그는 흰 꽃이 내뿜는 흰빛 뜨거움을 가슴속 깊이 깊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소아, 나 때문에 겪은 고생 내 다 알고 있어. 정하섭이 말했고 소화는 엉겁결에 손을 들어 그의 입을 가리며 얼굴을 돌렸다. 만나자마자 미안하다고 했던 그 첫마디가 무엇을 뜻했던 것인지 알았고 소화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하섭은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있는 소화의 손을 어루만졌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었다. 그 손은 생김새와는 달리 너무나 큰 뜻을 간직하고 있었다. 베풀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손. 그건 소화의 마음이었다. 어머니 같은 여자. 정하섭은 어루만지던 소화의 손을 잡고 방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롱불이 밝혀진 목욕탕에는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창문이 없는 데다가 김이 서려 있어서 목욕탕 안은 훈훈했다. 여기가 방보다 낫군. 정하섭은 눈에 익은 목욕탕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다. 소화는 정하섭의 뒤에 등을 돌리고 굳은 듯이 서 있었다.
알몸이 된 정하섭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스쳐갔다. 자, 정하섭이 소화의 어깨에다 손을 잡고 방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롱불이 밝혀진 목욕탕에는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창문이 없는 데다가 김이 서려 있어서 목욕탕 안은 훈훈했다. 여기가 방보다 낫군. 정하섭은 눈에 익은 목욕탕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다. 소화는 정하섭의 뒤에 등을 돌리고 굳은 듯이 서 있었다. 알몸이 된 정하섭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스쳐갔다. 자, 정하섭이 소화의 어깨에다 손을 얹었다. 그때서야 소화의 손이 옷고름으로 올라갔다. 정하섭의 손으로 그녀의 저고리가 벗겨졌다. 치마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속적삼이 다시 정하섭의 손으로 벗겨졌다. 아니, 이게 뭐요? 정하섭이 느닷없이 소리쳤다. 소화는 입술을 물며 눈을 꼭 내리감았다. 정하섭은 얼떨결에 소리쳐놓고 다음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버뜩 깨달았다. 맨살로 드러난 소화의 등에 푸릇푸릇하기도 누릇누릇하기도 한 멍자국들. 그건 고문을 당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망할 자식들, 이럴 수가. 정하섭은 뻗쳐오르는 분노에 휘감기며 이빨을 맞물었다. 분노의 열기만큼 그녀의 남성적 열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소화를 와락 돌려 세웠다. 가슴은 등보다 더 심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며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입술을 응등 물었다. 그리고 울음을 거친 숨결로 바꿔 토해냈다. 그는 그녀의 속옷을 끌어내렸다. 입술을 문 채 눈을 질끈 감은 소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속꽃을 끌어내렸다. 고문의 흔적은 소화의 전신에 흩어져 있었다. 소화, 그는 소화의 두 다리를 감싸 잡으며 얼굴을 그녀의 허벅지에다 비벼댔다. 그까지 살껍질이 터지고 멍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준 인연의 끈을 피로 쏟아 끊어버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에 잡힌 멍이야 날이 가면 신압으로 풀려가는 것이지만 마음에 잡힌 멍이야 세월이 갈수록 커져나가 우리가 한 적 없는 한이 됩니다. 임신을 했었다는 것도 고문으로 낙태를 했다는 것도 입에 올릴 수 없음에 서러움에 사무치며 소화는 정하섭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화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하섭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소화, 그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도 그를 마주 끌어안았다. 제가 당한 일을 이리도 아파해주고 쓰라려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알몸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또 끌어안았다. 이대로 이 몸 바스러지리라 마음먹으며 소화를 목욕통 안으로 끌어들인 정하섭은 그녀의 몸에 물을 끼얹어주며 멍자국들을 핥기 시작했다. 그건 애무의 행위가 아니었다. 지금 그에게 그녀의 몸은 남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의 몸이 아니었다. 자신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한 순직한 희생물이었고 자신은 교활하게도 예견된 위험을 피한 또 다른 가해자였다. 전신에 찍혀있는 그 참담한 고문의 흔적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너는 마침내 훌륭한 혁명전사가 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 뻔뻔스럽고 간사스러운 혓바닥을 10토막 20토막을 내버려야 한다. 그 멍자국들은 어떤 말도 용납하지도 허용하지도 않고 다만 죄의식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의 종기에서 고름을 빨아내듯 모든 짐승이 새끼의 상처 자리를 핥듯이 그는 그 순직한 인간의 몸에 찍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비는 마음으로
멍자국을 핥아나가고 있었다. 혁명전사는 인민해방에 복무해야 하고 인민은 혁명투쟁에 복무해야 한다. 100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인민의 복무라는 것이 투쟁자가 미리 피한 위험의 희생물이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것은 아니다. 투쟁자의 복무의 마지막은 자아 희생으로 완결되는 것이지만 인민의 복무는 선의의 협조로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자각과 비자각의 차이이며 능동과 수동의 차이인 것이다. 혁명을 자각한 자는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며 그 의무의 짐은 혁명을 성취했을 때 권리의 힘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인민은 자각의 의무를 스스로 지우지 않았으므로 혁명이 성취되어도 인민일 뿐이다. 인민은 혁명의 목적이며 바탕이 돼 수단일 수는 없다. 인민은 흐르는 물줄기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고 낮은 데를 만나면 스스로 그 높이를 높여 흐르고 장애를 만나면 피해서 흐른다. 인민을 혁명의 수단으로 삼을 때 인민은 그 장애를 피하게 된다. 인민이 외면한 혁명은 존재할 수 없다. 혁명은 목적과 바탕을 상실했고 인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으므로 인민은 혁명적 존재가 아니라 생활적 존재다. 그러므로 인민의 복무는 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보장 아래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인민의 수동성을 기회주의나 이기주의로 파악하는 혁명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혁명자가 아니다. 그래서 혁명은 외로움이 고통이라고 했다. 소화가 당한 고통은 인민의 복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으려면 소화가 자각된 혁명의 분자였어야 했다. 다시는 소화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방으로 돌아와서 정하섭은 비로소 남자로 소생할 수가 있었다. 소화의 예사롭지 않은 뜨거움에 촉발되어 그의 남성은 거색에 불을 뿜어올렸다. 소화의 알몸은 그대로 불덩어리였다. 그도 불덩어리가 되어 불덩어리 속으로 빨려들었다. 빨려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불 속, 깊은 혼미함, 더 깊어지는 혼미함. 그녀는 훨훨 타오르는 불길 속을 춤추고 있었다. 불길을 마시며 마시며 그녀는 그때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신령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신령님의 영함으로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땀이 범벅된 몸을 끌어안고 두 사람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등잔의 흐린 불빛이 그들의 알몸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설은 어디서 새셨는가요? 소화가 시로라기 같은 소리로 물었다. 산에서. 산, 지리산. 멀기도 혀라. 설떡도 못 잡숫고요. 애들이나 먹는 거지. 소화는 자신도 모르게 정하섭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아니, 그의 말이 끌어당겨 끌려간 것이다. 존대가 아닌 그의 말이 그렇게 정답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쭉 그리 말씀하시시오. 무슨 소리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나저하시란께요. 소화는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내가 반말을 했었어? 그거 미안하게 됐어. 그것이 아니란께요. 지는 낮춘말이 훨씬 좋구만요. 정답고. 소화는 입을 다물었다. 정하섭은 그때서야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들꽃 냄새가 스쳐갔다. 그러지, 그럼. 그렇게요. 소화는 더 가슴으로 파고들며 바르르 떨었다. 그 떨림이 정하섭의 가슴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내가 이 여자를 너무 목마르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허시는 일은 지대로 잘 돼가는가요? 수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안 시킬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 쓰지 말어.
안 되어라, 안 되어라. 소화는 소리치듯 하며 그를 떠밀고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얼른 치마를 끌어다가 앞을 가렸는데 그 얼굴이 금방 울 것 같았다. 왜 그래, 수아? 정하섭이도 일어나 앉으며 이불을 끌어다가 아래를 덮었다. 그만 다시는 안 오시겠다는 말씀인디요. 소화의 목소리에 벌써 울음이 섞여 있었고 붉은 입술과 그 언저리가 실룩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수아한테 죄 짓는 짓 다시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안 온다는 말은 아니야.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제라. 시키실 일 없는디 지 같은 년 모시려고 옆으로 오실리 마무제라. 그것은 소화의 자학이면서 자신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오는 꼬챙이였다. 정하섭은 할 말이 없었다. 지희가 감옥에 갇혀 있음시로 하시는 일을 되작되작 생각해봤구만이라. 무식한 소견이라 세세한 것이야 알 방도가 없고 시상 무엇던 사람이고 천대천시 안 하고 공평하게 사는 시상을 맹그는 것은 일 중에 제일로 잘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일이면 지 같은 년도 하고 잡다는 마음이 생기더만요. 소화의 그 엉뚱한 말에 정하섭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 고문을 당하고 갇히고 하면서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니. 무섭고 겁나지 않아? 무섭고 겁나는 일이야. 고비만 남기면 되는 일이잖아. 그러고 그리 큰일 하는디 그만한 고초야 따라댕기고째라. 꼭 골수 당원이 교육과정에서 하는 말을 한다 싶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혁명의식의 자각이 아니라 사랑이 매개가 된 감상의 산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지 마음이 그런 게 지 같은 것 하시는 일에 끼주지는 아니어도 그저 맨키로 신바람을 시켜주시시오. 더 영축 없이 헐크신게요. 그러지. 지 얼굴 보고 대답하시시오. 소화는 또렷하게 말했다. 정하섭은 빙그레 웃으며 눈길을 들었다. 눈앞에 정색을 한 소화의 얼굴이 있었다.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소화답지 않은 면모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색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그건 가장 소화다운 면모의 변형이었던 것이다. 맨발이 시려운 줄도 모르는 바로 그 열정의 변형이었다. 앞으로도 신바람 시켜주시시오. 그러지. 신령님 앞에 약조하실 수 있으신 게라? 약조하지. 고맙구만이라. 소화가 정하섭의 가슴에 쓰러져 왔다. 정하섭은 소화를 끌어안았다. 종이기를 불사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리도 갈망하는 여자. 종 같은 아내를 얻은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라 적고 있는 불경이 아니더라도 그는 어떤 행복감 같은 것이 가슴에 넘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정하섭은 새로운 들꽃 냄새에 휘말리며 욕정의 불꽃이 터져오름을 느꼈다. 소화를 요 위에 눕혔다. 금융조합장 유주상의 집에서는 거창한 명칭을 내건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다.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준비위원회가 그것이었다. 이 길이도 길고 내용도 엄숙한 명칭을 장명한 것은 집주인 유주상이었다. 행정단위가 보성군 벌교읍이 엄연한데도 그는 멋대로 행정단위까지 바꾸어 벌교를 군으로 승격시켜 놓고 있었다. 그가 척결하고자 하는 좌익의 조직도 벌교 군당 아래 보성읍당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 명칭 하나에 그의 성품이 여러모로 드러나 있었다. 벌교를 앞으로 끌어낸 것에서 약삭빠른 현실주의를, 길고도 거창함에서 허풍스런 권위주의를, 엄숙한 내용에서 음흉스런 정치주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돈을 만지는 사람답게 양지지향적 현실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한편으로 그에 못지않은 권력 욕구도 남모르게 감추고 있었다. 그 양면의 성취를 위해 그는 나름대로 주도 면밀한 인생 설계를 짜놓고 부단히 밀고 나아갔다. 그가 40이 안 된 나이에 금융조합장 자리를 따내고 봉변을 당해가면서까지 청년단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 다 그 설계에 따른 것이었다. 그가 꿈꾸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금융인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성공이었다. 그의 권력 지향은 금융조합에 몸담고 있으면 돈이야 뜻한 대로 주무를 수 있지만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정치인이 되면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다는 파악에서 비롯되었다. 정치가로서의 1차적 입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고 청년단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 기초 포석이었다. 회의라는 명목을 붙여 오늘 사람을 모은 것도 그러한 계획과 무관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방에는 걸게 차린 술상이 놓여 있었다. 그 술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최익달, 윤삼걸, 최익도였다. 안재길은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고 김범우의 집에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유주상이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가 염상진한테 쌀가마니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지난번 일로 놀라시고 속들 상하신 걸 위로할 겸 저 좌익들을 뿌리 뽑을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설 명절이 끼어서 일부러 날짜를 늦춰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남원장으로 모실까도 생각했었습니다만 계집들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게 그 타령인데다가 오늘 나눌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서 신중을 기해 집으로 모신 겁니다. 편히들 드시면서 좋은 말씀들 나누십시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잔을 빼가며 유주상은 주인으로서 한마디를 했다. 그 조합장이 벌교 사람도 아님스로 자리를 먼참 맹그럽분 게 우리는 당최 미안스럽고 면목이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하여간에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진작에 요런 자리를 맹글어서 빨갱이 문제를 다 잡고 들여왔을 것이오. 윤삼거리가 말을 받았다. 말을 하자고 멍석 깔았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심재몬과 사령관인가 하는 물건은 대체 뭐라고 앉았는 제겐요? 염가놈이 진광산에 진을 치고 앉았는 것은 우리들 머리 꼭대기에 불화로가 얹힌 것이나 똑같은디 그것들을 팍팍 문질러 뿌려 씨를 말리든지 그것들도 빈대가 아니라 사람 있게 그리 못하고 쓰면 조개산이고 지리산이고 몰아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그 재견하고 자빠졌는 쌍통머리는 뭐냐 말이요. 늘어진 붕알 맨지작거리는 놈맨치로 태평치고 있다가 염가놈이 뻗대고 대들면 당하고 엄시로 포도시 응대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 자성 믿고 우리가 어처그럼 두 발 편히 뻗고 자겠소. 최익다리는 뜸도 들일 것 없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왔다. 정 사장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계기로 심재모에 대한 감정이 근본적으로 뒤틀렸던 그는 이번 일을 당하고는 아예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불알이 오그라붙는 것을 느꼈다. 사태 찬바람이 휙 일어나며 전신이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꼭 죽는 줄만 알았었다. 최익달의 노골적인 말은 유주상이가 바라고 있던 바였다. 예,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적을 못 찌르자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적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수비만 해서 언제 좌익에 뿌리를 뽑겠습니까? 유주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우린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지요. 일이 살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염상진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쌀을 도로 찾은 것도 그래요. 그게 어디 심재모 힘입니까? 염상진이가 힘이 드니까 한 곳에 쟁겨놓아서 찾은 것이지. 만약 쫄개들이 많아 그 쌀을 각단지게 가둬놓은 사람들 집에 풀었더라면 무슨 수로 도로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심재모가 그날 밤 총질을 해댔지만 그건 말짝 헛방만 쏴질러댄 헛개비 장난이었다 그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심재모는 마땅히 추궁당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최익도의 말은 윤삼거리나 최익달에 비해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 자네 말 한 번 조단조단 야물딱지게 잘했네. 그려 추궁혀야 하고 말고. 최익달이 자기 동생 자랑이라도 하듯 윤삼걸과 유주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몬, 요 벌교 바닥에서야 최시윤 씨 가문 빼면은 뭐 보잘 것이 있어? 윤삼걸은 자기네 가문까지 높이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 기준이 농지 소유에 따른 것이 빤한데 윤삼걸은 김씨네나 안씨네는 깔아뭉개고 있었다. 이야기가 샛길로 빠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을 놓칠 유주상이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금융조합도 두 성씨 가문 덕에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우리의 적인 빨갱이를 척결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이 무엇이며 심재모를 추궁하자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주상은 유연하게 이야기를 제 길로 끌어들였다. 추궁이고 뭐고 다 현찮은디 아주 싹 바꿔치워서 우리를 잘 받듬시로 빨갱이도 쥐잡대기 시안시안하게 때려잡을 괭이맨키로 싸나운 사람을 불러들일 방도를 세웁시다. 윤삼걸의 열받친 말이었다. 그 앞뒤 없이 막 가는 말에 당황한 건 유주상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일을 도모하자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조가 있기 전에 빨리 방향을 틀어야 했다. 아, 예. 윤 회장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해야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나 빨갱이라는 것들이 우리 벌교에만 들끓는 것이 아니고 저 제주도부터 장성, 나주까지 전라남도 전부, 남원, 고창, 무주로 해서 전라북도 반 이상, 하동, 진주, 합천으로 한 경상남도 반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거의 온 나라가 지금 빨갱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니 어딘들 급하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군대라는 것은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라서 어느 특정 지역의 요구가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이 마땅치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식함을 내보여 상대방들 기도 죽일 겸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이야기를 몰아붙일 겸 해서 유주상은 그의 생리대로 그야말로 거창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참. 이 조합장은 금융조합장으로 앉아있기는 아깝소. 아는 것 많고 말 잘하고 똑똑하기가 우리 익도 동생하고 저울에 닮은 그 눈금이 서로 쇳락말락 헐 도지사감들이여? 최익달은 단순한 성품 그대로 순진한 감탄을 맞이 않으며 이약하던 짐에 유조합장이 아주 그냥 그 방도까지 말해보시오. 하고는 술잔을 기울였다. 아닙니다. 최 서장님부터 말씀하시죠. 분명 좋은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유주상은 영리하게도 작은 위험까지 살짝 피해 섰다. 찬물도 상이면 좋더라고 최익달의 말이 아무리 입끝에 발린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최익도를 나란히 비교해서 도지사감이라고 한 것은 10번 들어도 싫은 말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도 최익도는 자신만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이 차이가 서너 살이나 났던 것이다. 유주상은 최익도를 대접하는 척 발언의 기회를 넘겨주었다. 글쎄 올시다. 지금까지 일만 가지고 심재모를 갈아친다는 건 어려운 게 사실일 것이고 심재모를 불러다 앉혀놓고 지금까지 공격만 당해온 잘못을 따지고 앞으로는 공격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끔 압력을 가하자는 겁니다. 역시 최 서장님이십니다. 제 생각도 바로 그것입니다. 유주상은 허풍스럽게 손바닥까지 맞대리며 동의를 표하고는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말의 골자는 소극적으로 수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 이것인데 심재모가 그것도 작전이니 간섭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 공박을 피하려고 하기가 십상입니다. 군대에서는 져서 후퇴하면서도 그것이 작전이라고 하는 판이니 심재모가 그렇게 나오면 우린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최 서장님 의견에다가 심재모가 그따위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짜야 할 것이다 하는 제 의견을 첨가합니다. 그는 정종잔을 꼴깍 비웠다.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는 기분이 느긋해졌다.
마음 급한디 그것이 뭔지 싸게 말해 보시오. 윤삼걸이 담배를 잉끄려 껐다. 아까 최 서장님 말씀이 압력을 가하자고 했는데 압력을 가하자면 이쪽 힘이 크면 클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유주상은 다 따놓은 감 먹을 것 서두를 게 없다는 기분으로 좌중의 반응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으로 당연하다는 동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벌교 유지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벌교가 중심이 되어 보성, 조성 유지들까지 단합시켜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명칭을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위원회 같은 것으로 내걸고 말입니다. 좌익을 없애자는 단체는 생길수록 나라에서도 환영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 그것 한번 쪘어. 윤삼걸은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면 하는 버릇대로 술상을 치며 소리쳤다. 과시 유조업장은 달부담께로? 최익달은 양쪽 입꼬리가 처져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체라면 인적 구성이 문제겠지요? 최익도는 한 발 건너뛰고 있었다. 너에게 주걱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최익도는 이미 유주상의 적수일 수가 없었다. 그거야 물론입니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유지들이 자리를 맡아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찬동에 의하여 이 자리를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준비위원회로 하고 벌교 보성 조성을 총괄하는 본부와 그 아래 각 지역단위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 중에서 본부위원회 위원장 직책과 벌교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유주상의 입에서 감투가 들먹여지자 벌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세 사람은 그의 말이 끝나게 되자 더 긴장의 빛을 드러냈다. 특히 최익도는 긴장을 한 것만이 아니라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정작 유주상 본인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야 은연어서 그리온다 하고 유조업장 자리는 어떻게 되었어? 최익다리가 최익도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이렇게 물었다. 저야 벌교가 아직은 타양이고 나이도 제일 연하고 하니까 굳은 일이나 심부름할 자리나 하나 정해주시면 맡기로 하죠 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본부의 위원장이라고만 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빠졌습니다. 지역위원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본부에 부위원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주상은 세 사람을 위해 세 개의 감투를 만들어냈다.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연장자 순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익도가 던진 말이었다. 아, 그건 쩐네 좋아. 그리어세. 윤삼걸이 쫓기듯 다급하게 말하며 희멀건하게 웃고 있었다. 최익도의 뜻은 제 형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었고 그 말은 바로 자기를 향해 한 것임을 윤삼걸이 모를 리 없었다. 친형제는 아니라도 형제인데다가 세무서장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리하면 유조업장 자리는? 최익달이 술기운만이 아닌 불쾌해진 얼굴로 유주상에게 물었다. 저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은 일하는 총무 자리나 맡기로 하죠. 그렇지. 그 자리가 있구먼. 인자 빨갱이 뿌랑고 뽑게 되었다. 자, 우리 한군의 술 한 짝석 쭉 건의합시다. 최익달의 말에 따라 모두는 술잔을 들었다. 모든 것은 유주상의 뜻대로 끝이 났다. 그가 내세운 좌익 척결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벌교 보성지구 유지들의 자연스러운 규합이었다. 그 규합을 위해 단체가 필요했고 그 조직을 통해 유지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벌교 조성지구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목적도 물론 누구 못지않게 중대하게 생각하는 터였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총무였다. 모든 조직의 총무라는 자리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실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실권을 손에 쥐게 되면 유지들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총무로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면 염상진의 표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열흘이 넘었는데도 어찌 영감놈이 잠잠하시? 최익달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닭장에 장닭이 흘레붙는 것이 일이 됐기. 그놈 하는 일이 죽으나 사나 총질하는 것인디. 어디다 어쩌그럼 총질을 헐거나 하고 종부는 참을 것이오. 윤삼거리가 정 떨어진다는 듯 짭짭 입맛을 다셨다. 그 자식 그가 그 풍신에 그 머리로 공산당만 아니었으면 좀 좋아. 지놈 좋고 우리 좋고. 참 골칫거리요. 최익도가 혼잣말처럼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김보무란 사람? 아니 김씨 집안이 좀 문제 아닙니까? 쌀을 안 찾아가 다른 분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도 뭐한데 그 쌀로 결국 떡을 만들어 배급하는 바람에 더 난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염상진의 뜻에 동조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내가 법으로 얽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법에는 안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거 참 괘씸해서. 유주상의 말이었다. 그놈의 집구석이 예적부터 삐까닥혔어. 김보무란 놈도 한때 빨갱이 사상을 가졌고 지금도 허는 행투 보면 붉은 물이 붉으딕딕한디 법이란 것이 틀려먹었어. 에? 빨갱이를 잡자 했으면 그런 놈들부터 타작마당 건불 쓸데기 싹싹 잡아다가 처박아야 한다 그 말이오. 그래야 저 아래 것들도 겁먹고 꼼지락을 못할 것인디 핫바지 맹키로 그냥 헐렁헐렁하니 연께로 요번에 횡계다리에도 그 잡여러 것들이 그리 많이 몰려든 것 아니겠소. 김보무란 놈도 실은 염가놈하고 내통하는 빨갱인지도 모를 일이오. 우리 성님이 사람 보는 데는 귀신인디 부담시 그놈을 잡아가두게는 안 했을 것인데 말이오. 최익달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 빨갱이를 다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우리 사는 데만 단속하면 되니까 오늘 만든 단체로 심재모를 밀어붙여 염상진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놈을 죽여 소화다리에 널어버리면 우린 두 다리 뻗고 편케 잘 수 있어요. 최익도는 결론 내리듯 말했다. 맞는 말이시. 오늘 참 잘 맺네 그랴. 한 잔씩 쭉 드십시다. 한반도의 겨울 기온은 삼한사온이라고 하였다. 남도 지방에서는 그 자연의 변화가 신기할 정도로 잘 지켜져 나갔다. 마치도 무슨 법칙이나 되는 것처럼. 사흘이 추우면 나흘은 따스하고 그 신비로운 번가리로 겨울은 깊어갔고 그 번가리를 따라 겨울은 한꺼풀씩 엷어져 갔다. 그 이음목이 음력설이었다. 절기의 변화는 하늘에서 오되 땅이 먼저 깨닫고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지심의 목숨줄을 대고 있는 나무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음을 다시 깨닫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력설을 고비로 절기가 달라졌음을 서둘러 알리는 것은 동백이었다. 음력설을 넘기면서 동백나무들은 서로가 다툼이라도 하듯 이 가지 저 가지에 선연한 핏빛의 꽃들을 피워내기 시작했다. 초록빛 잎사귀들에 떠받들려 매운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핏빛으로 붉은 꽃. 동백잎들은 제각기 윤기를 머금어 그 초록빛이 유난히 진하게 돋아올랐고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초록빛 속에서 선홍의 모습을 더욱 붉게 치장했다. 동백나무는 무리를 지어 사는 까닭에 가지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핏빛의 꽃무덤을 이루어 놓았다. 앞서 핀 꽃은 쉬 지지 않고 아랫가지의 봉오리가 벙글기를 기다리므로 선홍빛 꽃숲은 오래도록 찬바람에 시달리는 처연한 외로움이었다. 누구나가 동백꽃을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느낌은 사람도 저어하는 추위 속에 피는 까닭이리라. 아침 안개에 묻힌 동백의 핏빛 꽃들은 안타까운 서러움이었고 흩날리는 눈발 속의 동백의 핏빛 꽃들은 사무치는 한이었다. 동백은 남도 지방의 꽃이었다. 동백꽃은 질 때도 그 빛깔도 모양새도 변하지 않은 채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꽃술만 남겨놓고 본래의 모양 그대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다. 마치도 핏빛에 눈물을 떨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동백꽃을 한 많은 처녀의 넋의 환생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또는
한많은 청상의 환생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동백이 그 꽃을 피워 올리는 것은 정월 대보름 임시부터였다. 읍내의 마을 여기저기에는 동백꽃이 무더기 피어 있었고 성급한 아이들은 보름을 2, 3일 남겨둔 대낮부터 불붙는 깡통을 빙글빙글 돌려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보름 이틀을 남겨놓고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보름놀이 일체를 금한다는 조처가 각 마을을 통해 집집마다 전해졌다. 어두워진 다음에 아이들이 불깡통을 돌려서도 안 되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그 아이의 부모를 구속한다는 것이었다. 그 조처는 물론 보름놀이의 술렁거림을 틈타 염상진내가 저지를지 모를 어떤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강력한 조처가 내려진 것이나 누구도 건의 한마디 못하고 그 조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 전에 일어난 큰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경찰서가 습격을 당해 경찰이 반이나 죽었는데 그 주력 병력이 염상진내였다. 도당의 지시를 받은 염상진은 오판돌과 함께 100명을 이끌고 지원 공격을 나갔던 것이다. 설이 차분하게 새해를 맞는 명절이라면 보름은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이었다. 보름을 기점으로 농사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월 대보름이 달의 잔치이면서 또한 불의 잔치인 것은 농사의 시작을 의미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는 불놀이는 재미만으로 하는 명절맞이 놀이가 아니라 농사의 해충을 방지하는 거였다. 그것과 더불어 풍년을 기원하는 불놀이가 곁들어지는 것이다. 해마다 벌교 사람들은 오곡밥을 먹은 다음 마을마다 자기네 뒷산으로 올라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 올리며 달맞이를 했다. 달이 둥실 솟아오르면 그 불길을 기운빨이 센 총각들의 오줌으로 껐고 사람들은 다투어 타다 꺼진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 나뭇가지들은 처마 밑에 걸리거나 꽂혀 1년 애군을 막아내는 신주 노릇을 했다. 눈에서 별이 오락가락하도록 아랫배에 힘을 넣어 모닥불을 끈 총각들은 그대로 산에 남아 돌싸움할 준비들을 했다. 이웃마을 총각들과 돌팔매질을 해가며 서로의 산을 빼앗으려고 다투는 놀이였다. 총각들이 떼지어 와와 소리 지르며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꽤나 위험스런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러 머리가 터지거나 이마가 깨져 된장을 붙이는 일은 있어도 돌에 맞아 죽는 총각은 하나도 없었다. 그 힘겨룸은 어느 마을이 농사를 잘 짓느냐 하는 겨룸이었고 그 해에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겨룸이었다. 총각들이 돌싸움을 벌이는 동안 처녀들은 지신밥기와 달맞이를 하는 것이다. 돌싸움에서 저 산을 빼앗긴 총각들은 마을에 흉작이 들게 했다고 어른들의 야단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기운 없는 남자들로 취급되어 처녀들의 외면을 당했다. 처녀들은 지신밥기로 땅의 음기와 달맞이로 하늘의 음기를 흠씬 받아 임신을 했다 하면 모두 아들을 낳을 몸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푸짐한 보름놀이들을 하나도 즐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아이들은 제 나름으로 정성을 다해 구멍 뚫은 깡통을 빼앗기고 방에 갇혔고 총각들은 투덜거리며 사랑방 차지를 했고 처녀들만 몇몇씩 모여 앉아 말 없는 속에 달을 바라보았다. 정월 대보름의 밤은 정막 속에 깊어가고 둥글고 둥근 달은 외로운 걸음을 서산으로 옮겨놓고 있었다. 9. 멋이여. 단기 4282년 새해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그날은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이 공개된 날이었다. 신문마다 3천만의 시선 집중, 6천만 개의 눈동자는 주시, 민족 정기 세울 반만년 역사 초유의 쾌거 등 그야말로 주먹만한 활자와 대문짝만한 사진이 실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